국산화율이 높아졌습니다. 항공전자가 거의 다 우리가 국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엔진 레이더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KF-21을 호위하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 요거는 현재 미국에 있는 제작사가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이게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수요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미국에서 인정해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KF-21이 KC-330 공중급 6기와의 호환 시험에 성공하면서 작전 반경과 임무 지속 능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초음속 비행, 무장 분리 시험 등 주요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데 이어서 A사 레이더 등 국산 장비의 국산화율까지 65%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과가 이 KF-21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급유 이야기를 하자면 공중급유가 필요한 거는 비행기가 착륙했다가 이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급유를 하면 작전 시간이 늘어난과 동시에 작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공중급유가 단순히 멀리 가는 거 이상으로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작전할 때 최적화된 건데, 공중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호스 방식, 프로브 방식 이렇게 있고 KF-21은 미국 공군의 기준에 따라서 프로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A-50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해군의 그 호스 앤 드로그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FA-50도 이제 미국 그 FA-50나 KF-21이 앞으로는 다양한 공중급유 방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량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식으로 좀 제안 드리고 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급유기가 없어도 공중급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네. 버디 투 버디라는 형식이 있어요. 공중급유기는 다들 한번 보셨겠지만 여객기거든요. 국제선 여객기라 할 수 있는 A330 우리나라 아니면 보잉 767 이런 걸 쓰는데 네. 여기 가격이 좀 비싸고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미국 해군에서 처음 발명된 방법이 뭐냐면 전투기끼리 연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KF-21이 연료 탱크를 장착한 다음에 다른 KF-21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미국의 슈퍼오넷,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팔엔 이게 구현이 됐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수출국이 요구를 하면 이제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급유기도 되고 이렇게 하면 수출 경쟁력이 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초음속 비행이라든가 무장 분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비행 형식 이걸 뛰어넘어서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힘든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힘들냐고 하면 그냥 미사일 쏘는 거랑 초음속 상황에서 미사일 쏘는 거랑 가만히 있을 때 미사일을 쏘는 거랑 엄청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미사일 쏘는 거랑 이게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준비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고 하니까 요게까지 완벽하게 다 검증이 되면 이제 수출 경쟁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기보다는 수출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요게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통과하는 것이, 이제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 자격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 장비 65%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65%가 높냐 낮냐 하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공군으로 치면 높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의 국산화율을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T50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T50이나 FA50 대비 KF21은 15%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산화율이 기준이 금액 기준이거든요. 부품 개수 이런 게 아니고, KF21 한 대를 팔았을 때 국내 업체한테 얼마가 가느냐 했을 때 65%의 금액이 국내 업체에 가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65%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이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낮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고, 핵심 무기, 그러니까 항공전자가 거의 다 우리가 국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항공기와 무장을 통합하고 이 엔진 레이더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다만 우리 숙제가 엔진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낮다. 그래서 나머지 35%는 엔진 국산화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의 심장이 엔진이다 보니까 이거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국산 아직 못 해가지고 그 정도 국산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 200억 정도 생각하시면 아. 되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네.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면,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도면이나 부품을 받아서 한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수준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엔진에 무슨 팬을 설계한 걸 적용하거나 이런 걸로 하려면 아직 그게 멀었기 때문에 첨단 엔진 사업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런 걸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뭐 한화랑 두산이 잘 하고 있으니까 뭐 기다려 보죠. 네. 네. 그리고 KF-21은 나선형 개발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인데 2026년부터는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 1, 2027년 이후에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갖춘 블록 2, 그리고 2030년대에는 5.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3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전투기가 이런 단계적 개발 방식을 하고, 나선형 방식이라 하면 사실 나선형이랑 단계적 개발은 약간 다른 의미인데 F-35가 모범적인 나선형 개발을 했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 F-35는 그 나왔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과 새로운 능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하고 증명하려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는데, 일단 기능이 구현되는 것부터 투입을 하자, 그리고 검증된 것부터 하자는 게 나선형 개발이고, 그러면 이제 단계적 개발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데, 단계적 개발에서 KF-21 단계적 개발은 사실은 이런 나선형 개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드는 거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예산과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돈을 투입을 어느 프로젝트에 먼저 하거나 어느 작업에 먼저 하느냐, 요 순서를 조정하는 게 그 단계적 개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F-21의 단계적 개발 같은 경우에는 블록 1, 2가 확정돼가지고 하는 건데, 1보다 2가 늦게 나온 건 단순히 이제 1을 만들고 나면 2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대공 능력을 먼저 갖추면 뭐가 증명되느냐, 비행 성능이 다 검증이 돼요. 왜냐하면 공대공 임무를 할 때 탑건을 그 영화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막 네네. 기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상 공격을 할 때 아주 낮게 나는데 그 지상 공격보다 이제 공중전 기동이 더 격렬하기 때문에 공중전부터 먼저 하는 거 하나랑, 레이더를 만들 때 공대공부터 먼저 만들고 공대지를 그 다음에 만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레이더를 어떻게 쏘냐 생각하면, 하늘을 향해서 이제 적 비행기를 쏘면 하늘에는 장애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상 공격을 위해서 레이더 모드를 하거나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레이더 모드를 쓰면, 아래를 쓰면 클러터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지면이나 해면에 반사파 같은 걸 걸러줘야 되는 기술이 좀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이걸 먼저 만들어야지 뒤게 쉽겠구나, 이런 식으로 블록 1, 2가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 블록 2 이후는 사실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록 3냐 KF-21EX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KF-21EX는 정부가 블록 3를 만들겠다고 결정할 때 카이는 정부한테 이런 식으로 블록 3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혹은 카이가, 정부가 이제 만약의 경우 블록 3를 만들지 않았을 때 카이가 자체적인 예산과 노력으로 해서 만들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KF-21EX의 실용화가 2039년이 목표예요. 이게 완전 실용화인데, 이렇게 돼서 KF-21EX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쯤 되면 뭐 저도 환갑이 돼 있을 거고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15년 이상 걸리는데,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아예 안 받고, 그러니까 카이 자체적으로만 했을 때 그 정도 걸린다는 거고, 블록 3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개발 방식과 어떤 걸 만들지가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만 요게 대해서 국책 사업을 할 때 KF-21EX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사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집어넣은 것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넣고 어떤 건 빼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 있는데, 만드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부탁은 국산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갖추지 못하거나 우리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 쉬운데, 요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KF-21만 이렇게 단계적 개발을 한 게 아니라 F-35도 단계적 개발을 하는데, F-35는 단계적 개발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블록 3라고 해요. F-35 블록 3. 근데 블록 4를 구매하려니까 가격이 20% 올라요. 그다음 블록 3를 4로 업그레이드 할 때 돈이 얼마나 하니까 몇 천억 원 달라고 해요. 이게 외국에서 이제 또 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외국에선 당연히 수출할 때 좀 많이 남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국산 플랫폼은 이런 개량을 할 때 드는 비용과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군도 이제 KF-21 블록 3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이 KF-21을 호위하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행 시험을 마친 후 내년 중에 KF-21과 동반 시험 비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무인 편대기 공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이 약간 아닌 게 있습니다. KF-21가 내년 중에 동반 비행 시험에 돌입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KF-21을 호위하는 스텔스 무인 편대기 요거는 현재 두 종류가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어떤 대한항공이 제작하는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초도 비행을 하고 2027년까지 KT-1 훈련기와 같이 비행을 합니다. KT-1 훈련기는 현재 기본 훈련기라는데 쉽게 말해서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이게 개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KF-21에 통합을 하려면 이게 시간이랑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2027년까지 우선은 이제 이 무인 편대기가 훈련기랑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KF-21이랑 이제 통합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하고요. 대한항공 외에도 카이가 자체적으로 AAP라고 하는 무인 편대기 기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로어스보다 훨씬 작은 비행기. 그러니까 로어스 같은 경우에 몇 톤, 한 4, 5톤 정도 되는데 요거는 150kg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그 자율 비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이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올해 초도 비행을 하고 2027년까지 FA50과 같이 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 서울 에어쇼에도 이게 실물을 둘 다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로어스 무인 편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서울 에어쇼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커요. 생각보다 크고 좀 놀라요. 왜냐하면 KF-21이나 F-15 같은 사람이 탄 비행기를 보시다가 무인 전투기를 보면 무인 전투기도 사람이 안 탔으니까 좀 작고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만든 중고도 무인기도 사실 KF-21보다 크기가 크고 그래요? 예, 로어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도 무인기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볼륨이 있습니다. 요래 가지고 아마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서 말했는데 지금 두 종류의 무인 편대기가 개발되고 있고 KF-21에 어떤 게 통합될지 요게 사실 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대한항공과 카이가 각각 자신들의 모델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것도 이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린 이제 첨단 엔진이나 이런 몇 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국책 사업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정부랑 공군이 이게 기종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해가지고 만들고 표준화된 무인 편대기 규칙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해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중요한 뉴스인데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그 로어스 무인 편대기는 제트 엔진을 가진 무인 전투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를 미국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제작사가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이게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뉴스인데 사실은 이 중요한 게 사람들이 왜 주목을 안 하지 하는 게 있어요. 안두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팔머 럭키라는 대표가 있는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 요즘 잘 나가잖아요. 엄청 잘 나가죠. 최고죠. 팔란티어의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가 같기 때문에 안드릴이 대한항공과 이제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은 게 뭐냐면 한국의 아스널 코리아라는 걸 만들고 이걸 대한항공과 합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을 합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로어스랑 비슷한 정도의 그 무인 전투기 수요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CCA라고 합니다. 안드리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긴 한데 공장이 많이 없어요. 생산 기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됐을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그래서 로어스가 우리 KF-21에 통합되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미국에도 이 비슷한 비행기를 만드는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조립 공장으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인공지능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요? 예, 이런 걸 만들 때 필수적인 게 이제 AI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국내 기술로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한데 이제 해외 국제 협력도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만들 수 있으면 그 소버린 AI 요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대한항공에 그 MOU를 맺고 또 제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 대한민국의 그런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미국에서 인정해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급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을 실제로 해본 게 튀르키예, 미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도 한번 시험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건 좀 뭐 그 뒤처지더라도 지금 열심히 이 무인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특히 CCA라는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산업 분야, 그다음에 방위 사업의 발전 분야가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